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중추 조절 효과의 마지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진행한 강의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오늘 강의가 침 치료의 주요 기전에 대한 마지막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하시면은 기초에서부터 침 치료의 작용 기전이 상당히 잘 입증이 되어 있고 전통적인 이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의료 통합이라거나 아니면은 한의사와 의사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합병이나 아니면은 두 직역 간의 관계에 앞서서 과연 한의학이 현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한의학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의학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한 논의들에서 주도적이거나 혹은 무언가 한의계 측에서 대중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침 치료의 작용 기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을 몇 번 보거나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영상까지 찍어서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침 치료라는 것들이 어떤 신비의 대상 혹은 굉장히 오래된 경험의 대상, 현대 과학과 다른 어떤 기반에 서 있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인 게 아니라 침 치료는 현대 과학을 통해서 충분히 잘 입증되어 있고, 심지어 이러한 현대적인 침 치료의 이해 방식을 알게 되면은 왜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이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침 치료의 주요한 기전에 대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어도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침 치료의 중추 조절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치매 중추 조절 효과란 겸혈 특이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침 치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우리 척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표면의 피부 분절이라거나 근육 분절이라거나 뼈 분절과 같은 부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극이 우리 척수를 타고 뇌로 전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침 치료의 다양한 효과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 왜 침을 하필이면 그 부위에 놓느냐 라고 이해를 할 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설명이 바로 이 중추 조절 효과에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통증만이 아니라 뇌 질환에서 신경계 질환에서도 굉장히 치매 중추 조절 효과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침 치료에서 주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러한 뇌 기능의 일련의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들은 뇌가 휴식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활성화가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멍하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히 그러면 뇌가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일부 부위들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침 치료의 작용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의학적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과학적 연구들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같은 시각을 가진 과학자들 또 한의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침 치료가 어떻게 관여를 할까를 신경과학적으로 뇌 영상을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침 치료라는 게 과학하고 전혀 떨어져 있는 별개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과학 연구의 일환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연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뇌의 여러 가지 부위들의 활성화가 침 치료와 혹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영역은 경혈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위, 그리고 변형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죠.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여러 영역들 간의 연결성의 조절이 사실은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을 조절하는데 우리 말초에서의 어떤 감각의 조절, 척수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그 외에도 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뇌인성 진통 물질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성의 변화들까지 관여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침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 즉 침 치료의 투여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 연결성도 변화한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침 치료의 주요한 장기 치료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결성의 변화가 침 치료의 장기적인 진통 효과, 그리고 인지 기능 개선과 같은 다양한 중추 조절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테니스 엘보에서 장기적으로 진통 효과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즉 침 치료를 장기적으로, 장기라는 게 정말 몇 년이 이런 장기가 아니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통 효과를 느끼게 되는, 즉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말초에서의 감각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인지하는 방식의 변화, 통증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로 인해서 통증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혹은 이제 인지기능 장애에서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러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침 치료도 있지만 우리 또 한약을 통해서도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요것은 이제 한약을 우리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이제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에 상응해서 뇌의 연결성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우리 환자들에게 위약을 투여했을 때는 초기에는 어떤 기능적인 연결의 강도가 차이가 나지 않지만 12개월, 24개월까지 쭉 이렇게 추적 관찰을 했을 때 환자들에서 이제 한약 대신에 가짜약, 위약을 투여한 분들은 24개월에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어떤 뇌 연결성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한약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은 분들에서는 뇌 연결성의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왜 이러한 뇌 연결성의 변화와 인지 기능의 변화가 상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의학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내용이 샜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변화가 이런 인지 기능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침 치료의 주요한 특징은 치료 경과의 장기적인 지속이 나타난다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어서 침 치료가 미주신경을 조절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미주신경은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이고 장하고 우리 머리를 이어주는 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네들이 하필이면은
우리 몸의 체표면에는 존재하는 부위가 귀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자극은 우리 흔히 뭐 이제 이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애기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막 있는 막 이런 이상한 약간 사이비 과학스러운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 걔네들은 큰 의미가 없고 실제 이침 치료의 과학적인 기반은 미주신경이 체표면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미주신경을 전기를 자극을 하건 우리 이제 수기침 치료로 자극을 하건 이 신경을 자극을 해서 미주신경에 의한 우리 몸의 뇌에서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침 치료의 주요한 작용 기전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효과가 항우울 효과, 안정 효과, 항불안 효과, 진통 효과, 뭐 항중독 효과, 뭐 우리 흔히 이침을 흡연을 개선을 하니까 금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임상적인 연구들을 봤을 때 금연에 과연 이침 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침 치료가 정말로 사람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라고 한다면은 그 기전은 이 미주신경을 조절을 하는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개연성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주신경은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장과가 중추를 연결하는 경로고, 장내 미생물의 유익한 효과도 미주신경에 대한 흥분성 조절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유산균이나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프리바이오틱스를 투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변화시키게 해서 장내 미생물 중에서 흔히 뭐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낮추는 그러한 작용을 가진 장내 미생물들을 분포를 늘리는 그런 작용들이 사실은 장내 미생물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감소하게 되면은 뭐 장에서의 어떤 뭐 투과성도 조절이 될 것이고, 장관에서의 면역 반응도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염증 반응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장관에 분포하고 있는 미주신경에 대한 자극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중추에서도 위장관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양방향으로 말 그대로 장관이 움직임이 기분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양에서는 뭐 직감을 이제 필링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장관에서 어떤 기분을 밀접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이제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침치료 역시 미주신경을 자극을 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혹은 그 기전의 일부를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침이나 복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 부분에 이렇게 침치료를 함으로써 위장관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은 침치료나 뜸치료를 했더니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어느 정도 의의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렸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뭐 크론병,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 등에 대해서 소소하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아요. 이건 뭐 한의학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을 조절을 해서 어떠한 임상적인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굉장히 확립된 그러한 연구들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이고, 장내 미생물의 연구 수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작용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이해하려는 시도들 역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타당할 거예요. 물론 한의학적 치료들이 치료들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됨으로써 그 반대로 어떤 장내 미생물 연구에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주신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침치료의 효과를 통해서
교감신경 반응을 감소를 시키고,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시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감신경의 흥분이 감소하게 되면은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도 감소하게 되고, 우리 흥분이 되어 있는 혹은 뭐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감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우울 작용도 나타낼 수가 있고, 소화기 기능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조절이 되는,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위장관 운동이 활발해지는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침의 주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아직은 잘 연구가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침을 통해서도 어떠한 임상적인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의 강의 최초에 한재생이라는 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귀에 붙이는 어떤 이제 통증 치료기를 개발을 했어요. 이제 그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발전해 와서 우리 귀에 붙이는 이 항우울 치료 기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귀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자극을 가하는 치료기예요. 이제 걔들은 제가 알기로는 FDA 승인도 받았고, 의료기기로,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도 우울증을 개선한다는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의료기기들이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침 치료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뭐 20분, 30분 이상 자극을 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의료기기는 귀에 이렇게 우리 뭐 이제 에어팟처럼 이렇게 귀에 꽂고 있으면은 이제 뭐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기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눈에 띄는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침 치료가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원격 의료나 뭐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요 그걸 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또 최근에는 침 치료의 이제 주요 작용 중에 하나가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 콜린성 조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 우리 장관에서 머리로도 올라가지만 머리에서 밑으로도 내려오는 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이 미주신경 활성을 유발하는 치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이제 미주신경이 굉장히 뭐 심장이나 간이나 뭐 비장이나 위장관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미주신경 자극에 의해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얘네가 어떤 특정한 이제 수용체에 대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대직세포인데, 우리 대직세포는 염증 반응에서 굉장히 핵심을 담당하는 그러한 면역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면역세포에 대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작용을 차단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즉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염증 반응이 감소하게 되는 기전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효과가 뭐 한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제들로서도 나타난다는 것들은 알려져 있는데, 유독 침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작용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초기에 좀 많이 연구가 됐어서, 우리 자율신경을 통한, 우리 이제 미주신경을 통한 콜린성 항염증 작용을 다룬 여러 가지 문헌들에 있어서는 침 치료를 항상 레퍼런스 논문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 어떤 특정한 생리학적 현상에 있어서는 침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로서 다뤄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학교에서 사실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침 치료가 과학적인 위상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전이기도 해요. 자, 이 항염증 작용, 이 항염증 작용의 기전으로서 우리 이제 요 수용체 A7, 이제 알파7,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수용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대직세포의 대직세포에 의한 염증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전이 전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침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뭔가 굉장히 사소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의 구조들, 뭔가 병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뭔가 여러 군데 굉장히 다 안 좋아. 뭔가 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조금 불규칙한 것 같고, 통증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뭐 그 외에 뭐 막 이제 조금 항상 이제 뭔가 신경이 쓰이고 뭔가 어딘가가 좀 찌뿌둥하고 아프고,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는 연구들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염증의 증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침 치료가 항염증 작용을 한다면은 그러한 기전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뭐 침 치료의 침 치료가 어떤 이제 웰빙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기전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기전에서의 추론은 향후 더 나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입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임상적인 효과가 뚜렷하다고 할 때 그 기전은 바로 침치료와 관련한 이러한 기초 이론들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마지막으로 중독장애에서의 침치료의 작용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 중독 같은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은 뇌에서 우리 이제 보상회로가 뭔가 중독 행위를 할 때 계속해서 그 행위를 유발을 하는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이런 회로들이 더 활성화가 될 때 우리는 중독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중독 현상은 뇌 보상 회로에 이상을 동반을 하고 베타 엔돌핀과 같은 뇌인성 오피오이드, 우리가 침을 놓게 되면은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이를 통해서 뇌의 어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거나 하는 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침 치료의 핵심적인 작용인 진통 효과와 항우울 효과, 즉 항스트레스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중독 장애 환자에서는 뇌인성 오피오이드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보상 회로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기분을 낮추고 기분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신경계인 이제 가바에 있어서도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독장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파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갈망하게 되고, 뭘 할 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찾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침 치료는 중독 상태에서 가바의 활성 증가를 나타나게 되고, 중독에 따른 쾌감을 감소시키게 되고, 금단 상태에서는 베타 엔돌핀과 같은 뇌인성 오피오이드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기전을 통해서 보상 회로의 활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단 증상, 즉 우리 가바나 이제 보상 회로나 뇌인성 오피오이드나 도파민의 비정상을 교정하는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침 치료의 작용 기전이 잘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한 면역계의 활동을 감소를 시켜서 사이토카인의 감소, 항우울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중독을 초래한 기저 원인. 사람이 왜 중독에 빠져들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거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저 원인들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수준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신경정신 질환 또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신경계의 이상, 그리고 면역계의 이상, 대표적으로 염증 수준의 전신적인 증가가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또한 우리 몸에서 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염증의 증가, 신경염증의 증가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동상의 변화, 우울증, 우울한 기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염증을 조절을 하는
면역계를 조절하는, 그리고 스트레스, 즉 신경계를 조절하는 침 치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면역계의 입장에서 염증의 반응에서 봤을 때는 사이토카인의 감소, 항우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독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개선을 하는 그러한 배경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체의 어떤 증상들도 개선하는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전적으로 또 잘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기전적인 추론들은 또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연구자분, 이제 기초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제 침 치료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해서 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고 하는 이제 또 한 임팩트 팩터 10점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논문, 거의 이제 침 관련 논문에서는 그 학술지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거의 이제 침 치료 연구 역사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우리 대구대학교의 양지하 교수님 밑에서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중독장애 관련해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그리고 경혈 특이성과 우리 중추 조절 작용이 밀접한 또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와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 그 현상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독장애에서는 특히 우리 이제 침 치료는 신문혈이나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손에 요 이제 손목 부위에 있는 그러한 경혈에 자침을 하게 되면은 뭐 심지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협심증도 개선이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래 신문혈 같이 이건 이제 중독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의학 이론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심경이 정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나타내네요. 정말 심경이 존재를 하는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네요. 역시 십이경락은 존재하는 거네요 라고 이해를 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신문혈을 유독 자침을 했을 때 침 치료가 중독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느냐 라고 봤더니, 이 부위에서 조금 떨어진 부위에 자침을 했더니 이러한 항우울 효과나 아니면은 중독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유독 이 부위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진 거죠. 침 치료에 이러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중독장애나 아니면은 뭐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조절 효과는 척골신경을 자극하는 모종의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잘 몰랐으니까 척골신경의 존재 말고 그냥 이 부위가 어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니까 얘네를 어떤 신경이 지배한다고 그냥 경락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자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러한 부위들은 실제 그대로 치료를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조절이 되는구나 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경이 정말 어떤 과학적 의미가 있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부위는 척골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신문혈에 침 자극을 하게 되면은 척골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나타내는 해부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척수 관련한 이제 분절 효과를 설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척수 분절을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경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외에도 실제 신경의 주행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요인 역시도 침 치료의 어떤 과학적인 기반, 경혈의 과학적인 기반을 형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혈이나 경락은 그냥 현상을 과거에 잘 모를 때 그냥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했었던 일종의 오래되고 좀 덜 들어맞는 이론체계이고, 이러한 현대의 해부학의 신경해부학의 관련을 바탕을 둔 이러한 이론들은 침 치료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게 이해하고 다른 의학 체계와 정합성을 가지고 침 치료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더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신문열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주로 많이 배우는 전통적인 이론과 최근 제가 하는 강의라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들에서 배울 수가 있는 현대적인 이론들을 비교를 했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좀 덜 포괄적인 이론이고 좀 오래된 이론이고 이게 더 발전되고 더 설명력이 크고 더 포괄적인 이론이고 더 나중에 확장 가능성이 큰 이론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것만 알아두시면은 제가 이렇게 몇 시간씩 들여서 강의를 하는데 목표를 달성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시고, 자,